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7번부터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이죠. 그리고 상충곡이죠. 상충곡 눈 감고도 푸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상충곡 자꾸 선생님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 뭐 자신감을 좀 꺾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상충곡 같은 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제목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보시면요. 고전에서는요.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3인국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뭐 강호사시사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봄, 여름, 겨울 뭐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봄에는 이게 이렇고 여름엔 이렇고 왜냐면 이 시대만 해도 고려 소교, 뭐 고려 가요만 빼고서는 거의 사대부들 그러니까 좀 윗사람들 그러니까 좀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그들은 생계와 관련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냥 자연을 완상하면서 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봄에 이걸 보고 이 감정을 노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뭐 뒤에 뭐 나중에 후기로 가면서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의 가사 작품은요. 자연의 풍치, 흥취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충곡 역시 맞아요. 자연을 완상하면서 느낀 그 화자의 정서를 쓴 건데요. 여기선 특징적으로 춘, 이거 봄춘자죠? 봄밖에 없어요. 사계절의 흐름 없어요. 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봄을 나타내주는 소재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왔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주는 소재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봄만 체크하셔도 된다는 거. 이 정도만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학이 나왔으니까 역시 또 보기에서 힌트 주는 거 없는지 한번 찾아야죠. 39번 보기 보시면 되겠네요.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관조를 통해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전국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다. 즉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은일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의를 추구한 것이다. 상충곡은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자, 결국엔 자연 친화 뭐 이런 사상이 드러나 있다. 이 얘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활 어떠한고라 그랬죠? 홍진에다가 세모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홍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붉은 먼지예요. 자, 붉은 먼지. 일단 요 정도만 해놓고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세모했어요, 지금. 홍진에 묻힌 분내 사람들아.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내 생활 어떠하냐? 하면서 지금 자랑질하는 중이에요.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따를까 못 따를까? 자, 그래서 이 홍진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세속.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아, 내 생활 어떠한가 봐라. 나 옛날 사람들의 풍류를 따르는지 못 따르는지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하니 학원만은 하다 하면 뭐죠? 많다.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만한 놈은 많지만은 그쵸?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걸까? 자, 살림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살림 이거는 그냥 지금 자연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공간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세속, 여기서는 자연. 이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로 연결이 되겠죠. 그쵸? 여기 사는 인간들아, 나 여기 살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한번 볼래? 지금 요거예요. 그 다음에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모옥이라는 거는 그냥 뭐 조그만 초가집 요 정도 수간모옥 네모해 보시고요. 그걸 벽계수, 자, 흐르는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우를리에 풍월주인이 되어셔라. 풍월주인에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신은 여기서 살면서 이걸 짓고 살면서 지금 풍월의 주인, 풍월 바람풍, 월, 달, 월. 그럼 바람과 달의 주인? 결국에 이 바람과 달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자연을 나타내는 조그마한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냈으니까 무슨 법? 대유법. 그쵸? 풍월 주인이 되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말, 풍월 주인이 되겠죠.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봄 계절적 배경이죠. 도화, 행화. 자, 도화, 행화 밑줄 쳐보세요. 도화는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 자, 봄을 나타내주는 소재예요. 도화, 행화는 석양잎 피어있고, 녹양, 방초, 이거는 뭐 푸른 버드나무 이런 거죠. 방초는 새우 중에, 새우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새우는 가랑비. 자, 새우가 나오면 무조건 봄이에요.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감각적인 어휘도 사용이 되고 있죠. 칼로 말아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말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대. 딱,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너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조물주의 신공, 신기한 능력이 물물,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수풀에 우는 새는, 자, 수풀에서 울고 있는 새, 자, 얘는 지금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춘기, 봄 기운을 못 이겨내서 소리마다 교태로구나. 무라일체러니 흥이 어찌 다를소냐 서리법. 그럼 흥이 같다. 무라일체. 지금 여기서 주제의식을 나타내주는 말이겠죠. 시비, 이거는 시비는 살인문, 그쵸? 걸어 다녀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정자에다가 네모 한번 해보세요. 정자에 앉았으니 소요음영하야. 자, 소요음영, 뭐 나지기, 읍조리며 거님. 이때는 뭐 시 한 수 읊으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그게 소요음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팔자가 늘어졌죠, 한마디로. 소요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적적하다? 이건 심심해 죽겠다가 아니라요. 나 한가롭고 좋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적적하니 한중 진미를 아는 이 없이 혼자구나. 자,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제대로 된 참 아름다움. 뭐 그런 것들. 가장 자기가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이 없이 자기 혼자 즐기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청유형. 그죠? 답청이란 오늘 하고, 답청, 풀 밟는 거. 이건 오늘 하고, 욕기, 목욕은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하고, 아침에 나물 캐고, 나조회. 나조회, 나중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녁에. 그쵸? 저녁에 조수 낚시하자.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자, 옛날에는 술을 뭐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반에다 받쳐서, 티읕 받침에 받쳐서 술을 걸러내는 거죠. 그걸 마시는 거니까 항상 고전에서 술이 나오면 뭐 채에 걸른다, 받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으면서 수넘 오면서 먹겠다. 화풍이 잠깐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자연의 것이 내 잔에 떨어지고 내 옷에 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무라일체가 되겠죠. 그쵸? 준중이 비었거들. 준중 술동이. 자, 술동이가 비었으면 나에게 알려줘라. 소동 아이다려. 조그만 아이에게 주가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 어른은 막대기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 자, 이거 똑같은 뜻 위에서 나왔어요. 소요 음영 나지기 읍조리며 거님. 자, 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시냇가 네모해 보세요.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명사 이거는 뭐 고운 모래, 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까 떠오는 것이 도화루다. 도화 복숭아꽃. 자, 복숭아꽃. 왜 무릉도원이라는 말은요, 왜 무릉도원이에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물에서 복숭아꽃이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가 너무 이쁘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해서 거꾸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무릉도원. 뭐 신선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었다는 그 무릉도원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고전에서 무릉도원에서 그 도화, 그 무릉도원 도화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 도화는 복숭아꽃이 맨날 물에 떠다녀요. 그래서 도화는 맨날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도화는 지금 물에 떠오고 있잖아요. 또 보면 도화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구나. 아, 무릉이 가깝구나.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거기이냐. 송간세로에 두 개는 뭐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봉두 네모 한번 해보세요. 산봉우리 봉두에 급이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까 천천만락이 곳곳에 버려져 있구나. 아, 모든 게 다 이렇게 마을이 다 보이는구나. 연하 일휘. 자, 이거는 뭐 안개, 노을 이런 거죠. 금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고 엄청 아름다운가 봐요. 그러니까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남아 도는구나. 그러니까 봄빛이 완연하구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부터 해결할까요? 지금 여기 다 왜 네모를 하라고 했냐면요. 이게 지금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시간의 흐름 안 나타났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안 나타났지만 수간모옥이었다, 정자였다, 시냇가였다, 봉두, 산봉우리로 가는 거, 얘는 공간의 이동은 드러났어요. 시간적 흐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간의 이동은 드러났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엔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공명이 뭐라는 거예요? 공명. 이건 세속적 가치죠. 그 다음 부기. 이것도 역시 세속적 가치죠. 이것들은 세모. 얘가 뭐 하냐면 나를 꺼리다라는 건 싫어하다. 자, 싫어하는 주체는 부기와 공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기와 공명, 세속적 가치를 싫어해서 나는 자연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객체인 공명과 부기가 주체인 나를 꺼린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요, 주객전도가 일어난 거죠. 그쵸? 주객전도가 일어난 거. 자,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월 외에,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단표 누앙에 het은 헤어 많이 하니. 단표 누앙, 그러니까 뭐 누앙이라는 건 누앙사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라한 것, 그러니까 아주 검소하고 돈이 없어도 자긴 즐거운 거. 이게 단표 누앙에 het은 헤음, 다른 생각, het은 헤음에다가 세모해 보세요. 지금 세모란 게 홍진, 공명, 북인데요. 이게 바로 세속과 관련된 생각이에요. het은 헤음, 이게 바로 het은 헤음이 세속과 관련된 생각. 요것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으니, het은 헤음을 하지 않으니 아모타라는 건 그냥 감탄사고요.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떻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자, 37번에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A에서는 생애에 대한 자부심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죠? 자랑질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봐 이웃들아 라는 것도 뒤에 서서도 역시 대화 형식,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위에서는 홍진에 묻힌 분내들아, 세속에 묻혀 사는 인간들아, 내 생활 좀 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맞고요. B에서는 수간모옥 주변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부각하고 있는 건 맞고요. C에서는 호재로다에 담긴 고독한 정서를 대조의 방법을 강조. 자, 호재로다 고독하게 아니었죠? 자기는 한가롭다라는 것을 이것도 역시 자랑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이 3번. 38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기억은 뭘까요? 칼로 말아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너무 아름답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 소리마다 교태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 그래요? 무라일체연이 흥이 다르겠느냐. 나도 이렇게 신났는데 쟤도 저렇게 신났구나. 이거니까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청향은 잔해주고 낙홍은 옷에 떨어진다. 무라일체라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리을 천촌만나게 곳곳에 버려져 있다. 아름다운 마을이 곳곳에 펼쳐있다는 뜻으로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 아니죠. 이상향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얘는 이상향이에요. 여기가 무릉도는 여기서 가깝구나 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보이는 시야를 얘기한 것 뿐이죠. 그래서 38번에 4번. 자, 39번에 보기는 아까 읽었고요. 보면 인간적 욕망에 시달려요? 세속적 가치. 아까 세모했던 것에 시달려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학문정진 안 나왔고요.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해서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정답이 3번이네요. 바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0번부터 우리 42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고전소설이고요. 양산백전이죠. 자, 그러면 고전소설 나왔으니까 또 등장인물의 동그라미 꼭 하셔서 보셔야 돼요. 등장인물의 고전소설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등장인물이 한 명이어도 그 사람의 어렸을 적 이름, 그 사람의 관직명, 그 사람의 본명, 뭐 그 사람의 호,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선 이름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다, 아, 이 사람을 지칭하는구나 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뭐 양산백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전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 양산백전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전에 또 뭐 보기가 없는지 우리 한번 또 기웃거려 볼까요? 자, 42번이네요. 그죠? 자, 보기는 윗글에 영향을 끼친 설화의 줄거리다.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볼게요. 남장을 한 추경대는 양산백과 3년 동안 한 집에서 기거하면서 자, 추경대 동그라미, 양산백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니까요. 기거하며 공부하는 중에 양산백을 좋아했지만 양산백은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자, 지금 여기서 볼게요. 추경대란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산백이 나오네요. 요래요. 근데 한 집에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중에 양산백을 좋아했지만 양산백은 좀 추경대 양산백을 좋아해요. 근데 얘가 여자라는 것을 모른다? 그럼 얘는 원래 여자예요. 원래 여자인데 얘는 그러면 지금 남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쵸? 한편 추경대의 아버지는 그녀를 다른 가문에 시집 보내려고 하고 추경대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못한다. 그래서 얘는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제3자에게 시집을 가나 봐요. 그쵸? 뒤늦게 추경대가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양산백은 집에 돌아온 후 추경대를 그리워하다 병들어 죽는다. 죽어버리기까지 해요, 얘는 또. 추경대는 시집가는 길목에서 양산백의 무덤을 보고 슬퍼하던 중 갑자기 무덤이 갈라지자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러자 무덤에서 한 쌍의 나비가 나오고 사람들은 한 쌍의 나비가 양산백과 추경대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요게 지금 소설에 영향을 미친 설화라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러면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추양대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신부의 예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칠보금당에 높직이 앉아 시녀들이 앞뒤를 옹야며 가니 이들 시녀들은 저마다 녹용상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쌍쌍으로 벌려서서 앞을 인도하고 뒤에는 금한백마에 높직이 앉은 신랑이 자기 행운을 과시하면서 서서히 따르고 있더라. 자,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죠?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운남산 황령이라는 곡에 올라섰을 때 그곳에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앉아있던 한 젊은 남자가 이 화려한 신행의 행렬에 접근해 왔고, 자, 젊은 남자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그는 행렬 선두에 선 하인들의 제지를 받고 승강이를 벌였으나 그의 아기가 없는 것은 그의 언동을 보면 이내 알 수 있는 일이더라. 나는 남양 땅 양상서댁 노복이러니 우리 댁 부인께서 분부하시되 이 서간을 추소적게 드리면 자연 아실 일을 하시기로 바치려 하나이다. 이런 말에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신부 추양대였으며 그 여자는 칠보금당 안에서 졸음이와 눈을 감을 듯 말 듯 하다가 남양 땅 양상서란 말에 벌떡 놀라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본 것이더라. 신부는 이내 그 젊은이의 목적을 묻고 가지고 온 봉서, 편지를 바치라고 하인들에게 분부하였고 봉서를 받아본 추양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으며 그것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양산백의 필적이 아닌가. 자, 지금 추양대, 그 다음에 양산백,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좋아하고 있었고 얘도 그렇잖아요. 죽었잖아요. 아까 설화 속에서. 얘 필적이래요. 얘 편지였어요. 필적만 보고도 양산백을 알아보며 반가운 눈물이 솟아오를 정도더라. 추양대는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것을 뜯어 펼쳐 들으니 처음 순간 눈이 침침하여 안이베기까지 하였으니 있고 그 여자는 내리읽더라. 박명죄생 양산백은 삼가 그로를 추소저 좌하에 붙이나니 우리 양인이 2년이 지중키로 3년을 함께 지내며 공부하면서 피차에 심중 맹약을 가져 불전에 도축하니 천주로 증삼이 되온 고로 100년을 잊지 말자 하올 때에는 피차의 남자로 내 맹약함이 금석 같았거늘 하물며 여자가 남장을 한 것을 아니오니 다시 범행하리오. 생인 내심에 어쩌고 주르르륵 보니까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략 부분 뒤로 갈게요. 불행한 신부가 눈물을 뿌리며 충문을 읽고 났을 때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남녀는 예의 붕괴한 신랑만은 제외하고 죄다 감동해서 역시 눈물을 흘렸고 난데없는 오색 구름이 무덤에서 뭉게뭉게 돌기 시작하였고 창두는 웬 구름인가 하고 놀라서 눈을 비비며 똑바로 지켜보았으로 다짐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봉분이라는 건 무덤이죠. 꼭대기에서 한 가닥 찬란한 무지개가 비쳐 올랐으며 그런 거에서 놀라서 보고 있을 때 벼랑간 꽝 하고 천지가 뒤흔들리며 그 무덤이 쫙 갈라져 버렸고 이 무서운 병력 같은 소리에 모여 서 있던 남녀들은 죄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는데 창두도 겁에 질러 땅에 엎드리고 기어서 겨우 늙은 소나무 뒤로 몸을 피해 그 소나무 줄기를 부여잡고 쳐다보더라. 자, 굉장히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비현실적인 일. 갑자기 지금 무덤이 열려요. 이게 바로 양산백의 무덤이죠. 이때는 무덤 앞에서 충문을 읽던 신부는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자는 그 갈라진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붕괴해서 신부에 대해서 지키고 있던 신랑이 그 갈라진 구멍으로 달려들어 그 여자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서운 형상으로 그것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지금 보니까 추양대가 시집을 가는 길에 양산백의 노복이었던 남자가 와서 양산백에 편지를 주고, 양산백은 이미 죽었고요. 뭐 유서 형식이었겠죠. 그래서 그걸 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무덤을 찾죠. 추양대가. 그 무덤이 갑자기 갈라져요. 신기한 뭐 무지갯빛이 막 쏘이고 하더니 갈라지고 다들 놀라서 도망가는데 추양대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추양대의 예비 신랑은 잡으려고 하고, 지금 이 상황이네요. 그 여자의 하얀 다리가 힐끔 보였으나 그것마저 이내 없어지고 말더라. 무덤 속으로 들어갔네요. 자, 4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의적 표현, 비판 이런 거 아니고요.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 고전소설은요, 구체적이란 건 거리 멀죠? 그다음에 3번, 인물 간의 대화 아니고요. 등장인물 내면 독백 아니고요. 서술자가 전능한 입장에서,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 독자에게 전달하듯이 제시하고 있다. 답이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지금 양산백의 편지 부분이에요. 그 부분 보시면, 추양대에게 닥칠 위기 상황이 암시된다. 자, 이건 우리 42번에 보기만 봤어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추양대에게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백과 재회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41번에는 1번. 자, 42번 보기는 아까 봤고요. 선택지 보면요. 1번 두 주인공 3년간 함께 지내면서 공부했다라는 거 첫 줄에 있었고요. 여자 주인공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라는 것도 나왔고요. 두 주인공을 시기하며 붕괴하는 인물이 등장하진 않죠. 여기서는 지금 악역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네요. 4번은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나왔고요. 첫 만남에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인 줄 알았다. 남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42번의 답은 3번.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지문입니다. 좀만 더 힘내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는요, 김용준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뭐 보기를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만한 거는 없네요, 이번에는. 자, 그럼 우리 그냥 지문을 처음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 다니는 길 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 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나가 나오지요.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릇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꽤 재미나게 됐지요 한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4, 50년 내로 만든 사기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를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누른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뭔가 되게 좀 특별한가 봐요. 특이한가 봐요.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그럼 모양새가 별로 잘 만들어지진 않았나 봐요. 그쵸? 툭 튀어나온 눈깔과 떡 버티고 앉은 사지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해 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속에는 파리도 아니오 벌레도 아닌 무언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은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 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어리는 꽁무니에 이르기까지 석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쭉 내려앉게 만들었다. 자, 지금 계속 이 두꺼비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유약을 가진 재주를 다 부려가며 얼룩덜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하다니기보다는 못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은 한층 더 사랑스럽다. 자, 뭔가 지금 보니까 이 두꺼비 연적이 두꺼비 조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유약을 바른 뽐새도 별로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못난 놈이 그냥 해보겠다고 열심히 한 그런 모습이어서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날 밤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대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갚아줄 테니 걱정 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 잠꼬대 같은 이 한편의 글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도 한번 다시 밑줄 쳐보세요.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너라 그러죠. 자, 너라는 거는 얘는 이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인 사람인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쵸?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네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 너는 어째 그리도 못생겼느냐? 눈하늘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웃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칠해를 한다고 내 놈은 얼숭덜숭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쵸? 지금 치장은 다 해놨지만 지금 되게 못생겼어요. 거기에 지금 매력을 느낀 거예요, 필자는. 그쵸?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주 속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하만 보인다. 앞으로 안 치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뭐를 안 치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넌 점점 더 못나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네 입에 문 것은 또 무엇이냐. 필시 장난꾼 아이들 넷에 던져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뱉어버릴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울 것처럼 웃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자, 필자가 이 두꺼비 연적을 대하는 애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읽어보니까 이건 수필이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감이 오시죠.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안다. 조선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하는 호인일 것이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나쁜 말인가요? 아니죠. 그게 꿈이 먹고 솔직하고 자유분방하고 이렇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나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독한 사람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나의 고독함은 너 같은 성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두꺼비는 밤마다 내 문갑 위에서 혼자 잔다. 나는 가끔 자다 말고 버쩍 불을 켜고 나의 사랑하는 멍텅구리 같은 두꺼비가 그 큰 눈을 희멀건하게 뜨고서 우두커니 앉아있는가를 살핀 뒤에야 다시 눈을 붙이는 것이 일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두꺼비 연적에 대한 필자의 애정이 드러나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두꺼비 연적에 대한 두꺼비의 외양 묘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필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붙여준 그런 감정까지 지금 표현을 한 그런 작품이었네요. 자, 43번 볼게요.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열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열거법. 얘 모양새가 어떠하다. 이런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 과거와 현재 아니고요. 대상을 익살스럽게 묘사, 친밀한 감정 드러내는 이거지요, 답은. 그래서 43번에는 기억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볼게요. 윗글의 글쓴이가 질문에 답을 한다고 가정할 때 대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두꺼비 연적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 별 희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고요. 2번. 두꺼비 연적을 산 일 때문에 아내분과 다투셨다면서요. 가난한 형편의 연적을 샀으니 아내가 화낼만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글을 써 돈 벌 수 있어서 밑줄 쳐보세요. 자, 여기서의 지금 필자. 아까 전에 우리 작품을 읽으면서 선생님 밑줄 치라고 그런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두꺼비가 두꺼비 지 값은 지가 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낚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작가는요. 지금 이 두꺼비를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글 쓰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뭐 고독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꺼비에게 뭐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해가면서 너라고 지칭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낚이기가 쉬운 문제였는데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게요. 3번. 두꺼비 연적의 모습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좋았나요? 바로 두꺼비 표정과 자세입니다. 웃을 듯 울 듯한 모습 이런 것들. 맞는 말이죠. 4번. 연적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조선 사람일 거예요. 세련되지도 않고 영악하지도 않은 성품의 소유자일 겁니다. 두꺼비 연적은 어떤 존재인가요? 동변상련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독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니까 다 맞는 거죠. 그래서 44번에 자, 글 쓰는 것을 아니면 이 두꺼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을 조금만 바꿔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만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
45번 기억. 골동집 주인은 나에게 흥미있는 사건이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나는 언젠가 두꺼비 연적이 골동품을 같이 인정받을 것이라 믿는 게 아니라 골동품 수집가들을 거들떠도 안 볼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쵸? 화려하게 막 치장은 해놨지만 절대 화려해 보이지 않고 소박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45번의 답은 3번.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모두 다 끝냈거든요. 지금 이과형 시험 보셨던 친구들, B형 보셨던 친구들은요. A형 보셨던 친구들은요. 지금 B형에서도 문제 골라가면서 보셨을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B형은 처음부터 우리 45번까지 다 풀이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법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학은 거의 기본 작품 위주로 나오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셔서 좀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수업 같이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조금씩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